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특이하다고 해도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겨지기 마련인데 제가 겪은 시댁 식구들은 도저히 그냥 넘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지근성은 말도 못할 정도이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허황된 꿈속에서 사느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었죠. 물론 결혼을 하기 전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은 늘 웃어주었고 다정한 말만 건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시작은 바로 남편의 차별이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댁만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친정이 시댁보다 더 살만하다는 것이었죠. 여보, 이번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같던데 왜 우리 부모님께는 안 드려? 장인어른 장모님은 우리보다 형편이 더 좋으시잖아. 굳이 우리가 용돈까지 챙겨야 해? 뭐? 그거랑 같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성의 표시잖아. 다음부턴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도 챙겨드려.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챙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말처럼 욕심만 많고 가진 것이 없는 시댁에 비하면 친정의 형편은 살만한 것이 맞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밤낮 없이 노력하신 덕에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하고도 소형 아파트 2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 형편만 된다면 자식된 도리라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오로지 시댁 타령만 하더군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생신 때도 남편은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에 반해 시부모님 생신 땐 아침에 생신상을 시작으로 점심 땐 동네 분들과 잔치를 벌이고 저녁엔 좋은 곳으로 모셔 식사를 마치고 용돈까지 드리고 나서야 잔치가 끝이 났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뜻에 따라줬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생일을 일부러 무시한다는 걸 안 이후엔 저 역시 남편과 똑같이 행동했네요. 그랬더니 웬걸?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몰라? 아침 생신상 차리러 안 가고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들인 당신은 이때까지 자도 되고 며느리인 나는 좀 자면 안 돼? 당신 말대로 난 아들이고 당신은 며느리잖아. 시부모님 생신상은 며느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연애를 할 땐 이렇게까지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며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당연하다는 듯 뱉어내더군요. 뭐? 당연?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당연한 도리 좀 하고 살아. 나한테 일 떠넘기지 말고 말이야. 작년엔 다 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뭐가 또 불만이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고. 작년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 생신을 싹 다 무시하고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나도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기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하여튼 올해부턴 나도 당신이 하는 그대로 시댁에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나랑 당신이 같아?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같냐고. 그리고 당신 집은 굳이 우리가 안 챙겨도 가진 돈으로 알아서 즐겁게 보내시겠지. 형편 되고 돈도 있는데 자식들이 나서서 그런 걸 챙겨야 해? 그쯤 되니 돈 타령, 형편 타령에 이골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형편 되고 돈도 있으면 자식들이 생신조차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딴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한테 연락 한 통 없었다고 부모님 섭섭해하죠. 최소한 연락은 했어야지. 그까짓 연락이 뭐라고. 올해부터 전화는 드릴 테니까 일단 엄마 집에 가서 생신상부터 차려. 싫다니까. 그렇게 차려드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신 혼자 가서 해. 나도 앞으로는 당신처럼 시댁엔 전화만 드리고 우리 집만 챙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혼한 여자가 왜 친정을 챙겨? 친정 챙길 시간에 시댁에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 몰라?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론 친정 일엔 신경 쓰지 마. 알겠어? 남편은 발악을 하는 것처럼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사고를 밀어붙이는 남편을 보는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알기는 뭘 알아. 당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당신 집만 챙기라고 나한테 강요하잖아? 그러면 나 앞으로 시댁엔 아예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뭘 부탁하고 싶으면 당신 행동부터 똑바로 해. 뭐라고? 당신 정말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눈물 콧물 흘리지 말고 내가 기회 줄 때 얼른 우리 집에 가는 게 좋을 텐데. 뒷감당이든 앞감당이든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이나 잘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당신이 우리 집에 한 행동 그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지 뭐.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생신이니 적어도 점심시간 전엔 시댁에 가서 식사 대접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이었죠. 결국 시모의 생일날 시댁엔 가지도 않았고 발만 동동 굴리던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혼자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심통이 잔뜩 난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언니,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요? 시어머니 생신날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 보니까 오빠랑 싸운 것 같던데.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런 날엔 와서 며느리가 아침에 미역국도 끓이고 잔치 준비도 했어야죠. 싸운 것보다는 오빠가 친정 부모님께 한 행동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가씨 오빠가 이날 이때껏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 연락조차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참나. 오빠는 오빠고 언니는 언니죠. 오빠는 남자고 사위니까 불편해서 연락도 못할 수 있어도 언니는 며느리니까 그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시댁 핏줄 아니랄까봐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읊고 있더군요. 시집은 가지 않았어도 그간 그나마 말이 통했던 사람이 시누이였는데 그런 시누이마저 저런 말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라서 시댁 불편한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면 저도 오빠처럼 연락 안 해도 되겠네요? 언니는 불편해도 다 해야죠. 며느리잖아요. 아가씨, 며느리가 무슨 무적의 논리라도 되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이든 며느리잖아요.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냐고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말은 오빠가 언니 친정에 신경도 안 써서 언니 역시 우리 집에 신경도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 결혼을 했을 뿐이지 시댁에 노예 계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결혼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아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로 결정할 땐 그 정도 차별 대우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결혼했어야죠. 같은 여자인 시누이가 저런 말을 하니 더 열이 오르더라고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텐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저러는 꼴이 우습기도 했고요. 아가씨나 시집가서 차별 대우 받고도 참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래요? 전 앞으로도 오빠 하는 그대로 시댁에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부모님 생신은 친자식들이 좀 챙기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런 상황이 되니 이혼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남편이 믿긴 했어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남았기에 생각만 할 뿐 결심은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정엔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저 역시 시댁 행사에선 자연스럽게 배제되었고요. 가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쓸데없이 보는 일도 없으니 그 점 하나는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생활이 적응이 되었는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 시누이가 시집을 간다며
집안이 떠들썩거리더군요. 들었어? 정은이 의사랑 결혼한대. 무려 성형외과 의사. 정말? 축하할 일이네. 어머님 아주 좋아하시겠네. 당연하지.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 들어보니까 집도 꽤나 산다는데. 역시 내 동생이라니까. 당신도 지금부터 내 동생한테 잘 보여놔. 혹시 알아? 간단한 시술은 그냥 해줄지. 됐어. 그런 걸로 괜히 아가씨 부담 주기 싫어. 그냥 아가씨한테 축하한다고 말이나 전해줘. 축하한다는 말만 전하고 여전히 신경을 쓰지 않는 척을 하긴 했지만 속으론 많이 불안했어요. 개념 없는 말만 쏟아내던 시누이는 돈 개념도 없는 편이라 간호사로 일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소위 말하는 취집이 꿈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시누이의 결혼 상대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니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직접 연락을 해서 시댁으로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라고 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기에 이유 모를 불안함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엔 시모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커피까지 가져다주며 과한 친절을 베풀더군요. 그리곤 준비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아가, 들어보니까 바깥사돈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발뺌이라도 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남편에게 들은 듯 다 알고 물어보는 시모의 말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갑자기 친정집 이야기는 왜 물으세요? 그게 이번에 정은이 성형외과 의사한테 시집가게 된 건 들었지? 네, 축하한다고 아가씨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집에서 결혼 선물로 우리 예비 사위한테 병원을 개원해준다고 하더구나. 그 대신 집은 우리한테 마련하라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그래서 말인데 그 아파트에서 우리 정은이네가 월세로 좀 살면 안 되겠니? 네? 월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월세살이인 거 밝혀지면 난리 날 텐데요. 그거야 당연히 비밀이지. 우리만 조용히 하면 누가 알 거야? 일단 조건은 맞추는 척하고 시집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공짜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세살이를 한다고 하니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마침 세입자가 나갈 시기가 되기도 했고 시누이에겐 좋은 기회가 맞기도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문제이긴 했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할 건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계약서에 월세 3개월 이상 미납 시 당장 나가겠다는 조항을 따로 강조해서 넣어도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조건에 시모는 가만히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얼굴까지 붉히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집도 아니고 원장님 사모님 자리에 시집 가는 건데 그까지 월세 밀릴까 봐요? 아무리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는 입장이라지만 진짜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밀릴 일 없으니까 더더욱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딴 집 알아보세요. 저도 굳이 가족이랑 이런 일로 엮이는 거 싫으니까요. 부모님 대신 세입자 관리는 제가 하던 터라 월세 문제로 골머리도 썩어받게 확실히 하고 싶었고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모도 꽤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저 말고는 마땅한 수가 없다는 계산이 되었는지 상냥하다 못해 비굴한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왜 괜한 말을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아가, 네 뜻대로 다 할 테니까 그 집만 우리 정은이네가 살게 해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인 건 알고 있지? 그래요, 언니. 제가 결혼 앞두고 조금 예민해서 순간적으로 좀 욱했어요. 미안해요. 일단 언니 뜻대로 다 할 테니까 비밀만 좀 지켜주세요. 알겠으니까 월세만 밀리지 마세요. 제가 세입자 관리하긴 하지만 부모님 집이기도 하고
그 월세로 매달 부모님도 고정적으로 쓰시는 곳이 있어서 밀리면 정말 곤란해요. 일단은 알겠어요. 절대 밀리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시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시누이는 시댁 기둥뿌리를 제대로 뽑아놓고선 시집을 가버렸고 남편은 신혼집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사줬다고 하더군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쓴 것은 짜증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든 해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없는 집안에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일에 괜히 말을 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앞날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으며 찰떡같이 약속했던 시누이는 우려했던 대로 딱 4개월 동안만 월세를 내고 그 다음 달부터 소식이 없더군요. 처음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무슨 일이 있냐고 좋게 물었죠. 여보, 아가씨 월세가 늦어지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화를 낸 것도 짜증을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저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은이 혼자 남편 몰래 돈 마련하느라 좀 늦는가 보지. 떼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정없이 왜 그렇게 닥달하냐? 좀 기다려. 마련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닥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짜증을 내? 짜증 안 나게 생겼어. 아예 떼먹은 것도 아니고 좀 늦었을 뿐인데 그걸로 언제 주냐 무슨 일 있냐 꼬치꼬치 캐묻는데. 딱 한마디 했다. 내가 그것도 못해? 그것도 하지 마. 당신은 그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닥달하는 말 같아서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 더 나빠. 누군 그런 말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낼 시간에 서로 기분 나쁜 일 없게 아가씨한테 늦지 말고 제때제때 넣으라고 하면 되겠네. 남편은 그저 저를 노려볼 뿐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말입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남편의 정 떨어지는 행동에 제 마음 역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2달째가 되었고 이번에는 남편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죠. 아가씨, 월세 2달째 안 들어오고 있던데요. 기다리다가 이렇게 연락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면 되지. 꼭 이렇게 연락해서 독촉해야 하겠어요?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군데 저리 짜증을 내는 것인지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최대한 사정을 봐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그런 결심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독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가씨가 월세를 똑바로 넣었으면 됐잖아요.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군데 아가씨가 왜 화를 내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독촉하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요? 처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월세 밀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분명 이 월세로 부모님이 매달 따로 쓰시는 곳이 있으니 잊지 말고 꼬박꼬박 달라고 했고 아가씨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으면서 철석같이 약속했었어요. 이런 독촉이 싫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켰어야죠. 그 말에 시누이가 당황한 것이 수학이 넘어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고 한참을 씩씩거리던 시누이는 더욱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줄게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까지 푼 돈 다 줄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믿고 기다리면 되지. 더럽고 치사하게 진짜. 더 더럽고 치사한 꼴 보기 싫으면 약속한 3달은 넘기지 마요. 전 분명 경고했어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금방이라도 줄 것처럼 굴던 시누이는 끝끝내 월세를 넣지 않았고 그렇게 약속의 3달째가 됐네요. 시누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마지막 달에 남편에게 선포를 했죠. 아가씨한테 전해. 이번 달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달이고 딱 3개월째 되는 날에 가서 짐 빼라고 할 거야.
보증금은 밀린 월세 빼고 돌려줄 거란 말도 잊지 말고.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은 욕까지 하며 저를 모진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야, 너 진짜 그런 식으로 굴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동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까짓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가 장모님께 잘 말해주면 되는 일이잖아. 그까짓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냥 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안 주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 난 몇 번이고 말했어. 약속한 날은 지키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너 때문에 정은이 이혼이라도 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까짓 돈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애 이혼녀 만들면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답답한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그딴 말 길게 할 필요 없고 당신이 이렇게 난리쳐도 난 내가 방금 한 말 주워 담을 생각 없으니까 아가씨한테 똑바로 전해.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사정을 설명하고 좋게 저에게 부탁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누이고 남편이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큰 소리만 치다가 제 마음까지 차갑게 식게 만들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남편을 비롯해 시누이와 시모는 초조하긴 초조했는지 저에게 갖은 애를 쓰며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이거 제가 시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한 갈비찜인데 언니도 좀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언니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아가. 정은이 얘가 이거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다 했다고 하더구나. 입맛에 맞을진 몰라도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맛있게 먹어주려무나. 지금 청소 중이라 다 해놓고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청소? 정은이 넌 뭐하니? 언니 청소 대신 안 해주고. 아가, 정은이한테 다 시키고 넌 앉아서 밥부터 먹어. 내가 차려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거라. 그래요, 언니. 제가 바닥에 광이 나게 청소 다 할 테니까 언니는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나 맛있게 먹어요. 이제 와서 제 환심을 사서 월세 걱정 없이 그 집에서 살려는 검은 속내가 어찌나 훤히 보이는지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보다 더 추악한 건 남편 놈이었죠. 욕을 하며 난리를 부릴 때는 언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척 제 다리를 붙잡고 안마를 다 해주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나 앉아서 일해서 다리 아플 일도 없는데 웬 안마야? 그냥 평소에 구두 많이 신고 다니니까 아프겠다 싶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만해. 가만히 좀 있어봐. 다리를 이렇게 잘 풀어줘야 피로도 풀리고 여자한테도 좋은 거야. 앞으로는 자주 해줄게. 갖은 아양을 떨며 눈치를 살피는 남편을 보는데 남편 놈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생각보단 이렇게 수가 얕은 한심한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네요. 거기에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연히 본 카톡 대화방이었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와 남편이 나눈 것이었는데 두 사람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오빠, 언니 기분 좀 어때 보여?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나지만 너랑 엄마도 날마다 와서 집안일 다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많이 유해졌어. 그러면 한동안은 월세 이야기 안 꺼내겠지? 나 진짜 돈 나올 것도 없고 이 집에서도 쫓겨나면 안 된단 말이야. 바로 이혼당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니까. 한동안은 고생하더라도 엄마랑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림도 좀 해주고 그래. 그렇게 기분 맞춰주다 보면 월세 달라는 말 안 할 거고 공짜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명의만 네 명의 아닐 뿐이지 그냥 네 집 되는 거라고. 그렇겠지? 정 안 되면 오빠가 월세 좀 내주면 안 돼? 아무래도 불안하단 말이야. 오빠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 시집 갈 때 가전해준다고 긁은 카드값 아직 내고 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 언니한테 잘해.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 좀 그만하고. 알겠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오빠나 언니랑 싸우지 말고 비위 잘 맞춰줘. 두 사람의 문자를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너무 예상 그대로여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굳이 그 인간들이 베푸는 호의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며 여유롭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네요. 더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해준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그 인간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준비하는 그 마음도 가볍더군요. 그렇게 석 달이 되던 날, 명도 소송을 위해 중도 해지 내용 증명을 신우이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월세가 밀렸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는 통보였죠. 이것 때문에 신우이의 남편은 그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월세마저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뜻밖의 수확이긴 했네요. 언니, 집으로 그딴 걸 보내면 어떡해요. 남편이 집에 있다가 서류 내용 다 보고 지금 난리 났다고요. 소송 걸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해서 보냈을 뿐이에요. 누가 먼저 받아보는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러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월세를 냈으면 됐잖아요. 뭐라고요? 소송? 그렇게까지 할 거면서 왜 우리가 친절하게 굴 때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든가 소송할 거라고 언지를 주든가 했어야죠. 내가 왜요?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좋아서 청소해주고 밥상 차려준다는데 내가 굳이 싫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명도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험한 꼴 더 보기 싫으면 집부터 비워요. 진짜 1억이에요? 나 지금 언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언니는 이 와중에도 집 비우란 말이 나오냐고요. 이혼당할 만한 짓 했으면 이혼 당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혼은 이혼이고 집은 빨리 비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신우이에게서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죠. 신우이가 할 말이야 뻔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 후 신우이의 집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혼 통보를 듣고 시댁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시집의 꿈은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었죠. 신우이가 울고불고 하며 시댁으로 돌아오자 시모는 그 즉시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 꼴이 어떻게 된 줄이나 알아? 사모님 소리 듣던 내 딸이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월세 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내라는 월세는 안 내고 얕은 잔머리나 굴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딸 인생 망쳐놓고 계속 그 월세 타령을 하고 싶어?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애를 이혼녀 만들어 놓고? 내 다시는 그 월세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시모는 그대로 저에게 돌진하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고 전 그 손을 붙잡아 있는 힘껏 밀어버렸네요. 시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저 모진 것,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딴 짓을 하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해? 내 아들이 널 가만히 둘 거라 생각하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것 같으니라고. 아, 그쪽 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 아들이 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뭣도 아닌 내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줌마.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바로 이혼 이야기를 했고 시모는 아줌마라는 말에 충격이 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뭐? 아줌마?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감히 네 입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야. 하늘?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내 하늘이면 이미 난 시궁창에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애먼 사람 시궁창살이 그만 시키고 얼른 나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시모는 그 말에 몸까지 바르르 떨며 다시 달려들었고 전 또 팔을 붙잡아
그대로 끌고 집 밖으로 던지다시피 쫓아냈죠. 그렇게 진상 한 명을 처리하고 나니 또 다른 진상, 남편이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시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도 이혼 이야기보단 신우의 말만 꺼내놓는 꼴이 참 대단한 가족애더군요. 정은이 당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게 사실이야?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딴 짓까지 한 거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네 여동생은 그따위로 살다가는 언제 이혼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간호사인 직업 하나 빼고 집안 성격까지 모조리 다 꾸며서 한 결혼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너랑 네 집안 때문에 망한 인생이니까 여기에서 책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네 집에서 가서 네 탓 내 탓 따지고 살아. 우리 집 식구들이 뭘 잘못했다고 탓을 하란 말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인데 당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장 이삿짐 센터부터 보냈겠지. 사다리차 말고 서류부터 간 걸 고맙다구나 생각해. 그리고 이거나 받아. 뭐라고 또 헛소리를 하려던 남편의 입을 막고 싸놓았던 짐을 남편에게 던져주었어요. 짐 가방을 내려다보던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는 듯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짐이야? 설마 나가라고?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더니 설마 그 말 진심이었던 거야? 당연히 진심이었고 이제 내 진심 잘 알았으면 얼른 이 집에서 좀 꺼져줄래? 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이 집 대출금 나도 같이 갚았거든? 가난한 집 아들이 집을 마련할 돈이 있었을 리도 없었고 제가 청약 당첨된 집 대출금을 조금씩 함께 갚은 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뻔뻔하다 싶었는지 다 기어서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이에요. 아, 그 대출금 몇 번 같이 낸 거? 그 대신 돈 없다는 핑계 대면서 본가금이랑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었던 건 기억도 안 나나 봐. 이혼 소송 하는 김에 그 소송도 같이 해야 그 입 다물고 얼른 나가지.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어떻게 하면 그 난관을 헤쳐나갈지 고민이라도 하는 듯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오지 않았으면 섭섭할 뻔했을 시누이까지 집으로 와 저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돈도 많은 집에서 월세 가지고 꼭 그렇게 치사하게 했어야 했어? 내가 말했지. 애초에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은 너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냥 돈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 다 너희 엿보인 거야. 앞에선 알랑방귀 끼고 뒤에선 얄팍한 수나 쓰니까 그딴 꼴이나 당하는 거라고. 뭐? 너 내 인생 망쳐놓고 네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 같아? 내가 너 우리 오빠랑 이혼시키고 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망하게 해버릴 거야. 어차피 네 오빠랑은 이혼할 거고 나 쫓아다니면서 그딴 짓 하면 이혼녀 딱지에다가 다른 딱지도 가지게 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게 진짜. 오빠, 저거 가만히 둘 거야? 그냥 이대로 지켜만 볼 거냐고. 신우이는 말로는 저에게 당해내지 못할 것 같자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강제로 신우이의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당장 네 언니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오빠,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나까지 이혼당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신우이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많이 당황한 듯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말에 따를 생각이 없는지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빌어? 빌려면 저게 나한테 빌어야지. 오빠, 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저것 때문에 다 망했다고. 너 호칭 똑바로 못해? 언니한테 저게 뭐야 저게. 그리고 네가 다 잘못해놓고
왜 네 언니 탓을 해? 얼른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네가 지금 고집 부려서 나까지 쫓겨나면 나 진짜 너 가만히 안 둬. 남편은 고함을 질렀고 신우이는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저만 노려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상황만 중요시 여기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오빠가 이혼하든 말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말이에요. 이 상황에 웃음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계속 신우이를 닥달하고 있었고 결국 신우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언니, 제가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면 오빠는 언니 말처럼 제가 다 잘못한 건데 이혼까지 당할 처지가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언니한테 화풀이했네요. 눈꽃만큼의 진심도 없는 신우이의 사과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그 사과가 먹히지 않는 걸 알아챘는지 더욱 강하게 신우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너 그게 사과야? 똑바로 싹싹 빌면서 사과 못해? 계속된 남편의 요구에 신우이도 폭발해버렸는지 눈물까지 쏟으며 남편의 말에 반발하더군요.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이 누군데 왜 계속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당하게 생긴 건 나라고 나! 신우이는 울고불고 하며 악을 썼고 전 신우이가 떨어뜨리는 그 눈물조차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됐어. 하기 싫다는 사과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싸준 짐이나 들고 네 여동생이랑 내 집에서 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제대로 된 사과 받게 해줄게. 어? 누가 사과받고 싶다고 했어? 난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헛짓 그만하고 이 짐 들고 네 집으로 가서 나랑 이혼이나 빨리 해줘. 그게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니까. 남편은 이것도 저것도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신우의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솔직히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다 우리 집에서 잘못한 일이잖아. 당신이 잘못이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월세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킨 것도 내가 아니라 정원이잖아. 내가 당신한테 좋은 말로 월세 넣어달라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화만 냈던 거 기억도 안 나나 봐? 그런 일 있기 전엔 내 가족들 다 무시하고 당신 집만 챙기라고 한 짓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따지고 들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라.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난 그렇게까지 당신이 섭섭해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땐 그냥 우리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랬던 거야. 이혼할 마당에 사랑 타령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남들은 한 번씩은 다 한다는 사랑 타령마저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이란 마음이 남지 않았다는 걸 진작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만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 덕에 더욱 단호하고 냉정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가족들 알뜰살뜰 잘 챙기면서 잘 살아.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말이야. 나한테 가족은 당신뿐인데 자꾸 누굴 챙기라는 거야. 나 앞으로는 방금 한 말처럼 내 가족은 당신뿐이란 생각으로 살게. 아니,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주라. 응? 왜? 우리 아빠 집에서 네 여동생 공짜로 살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 집에서 네가 버는 돈은 네가 다 쓰면서 공짜로 살게? 내가 미쳤니? 그 꼴을 계속 보고 살게? 더는 긴 말 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 그걸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가 월세 안 내려고 그랬던 거, 설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그거 괘씸해서?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은 코로 들은 거야?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 마누라 친정 등이나 처먹을 남편 놈이랑 살고 싶은 여자가 몇이나 있겠어?
그런데 난 그거 말고도 그냥 너란 인간 자체가 싫다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이혼까지 해야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나 사랑 안 하잖아. 나도 당신 사랑 안 하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결혼 생활 지속할 이유도 없고. 나는 당신이랑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도저히 설득은 힘들겠다 싶었는지 입이 대빨 나온 시누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와 저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네요. 소송은 진행되었고 남편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시모는 겨우겨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좁디 좁은 그 집에서 옹기종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시누이도 위자료를 이중으로 뜯겨 대출을 낸 상황이고 전 남편도 위자료를 주느라 대출을 냈고 전 시모 역시 하나뿐인 딸을 의사 집에 시집 보내느라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낸 상황이었고요. 그야말로 대출만 가득한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네요. 전 시누이는 취집이 물 건너가고 나자 망연자실했는지 일도 하지 않고 신불자의 지름길을 밟고 있다고 했고 전 남편은 밤낮 없이 빚을 갚아내느라 등골이 휜다고도 전해 들었고요. 그러게 진작 친정에도 좀 잘하고 가정에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저도 그렇게까진 하진 않고 참고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 자업자득에다가 자기 복 자기 발로 차버렸다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요즘은 맞선을 통해 만난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에요. 저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도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과거가 있었던 만큼 서로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답니다. 남자친구 자랑을 좀 하자면 다정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양가 부모님께 다 싹싹하게 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둘 다 아픔이 한 번씩은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둘 다 시작이 참 힘들었고, 만나는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보단 조심스러웠던 것도 알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아픔을 한번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고, 그런 우리가 서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나왔다는 건 서로에게 서로가 좋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란 거 아닐까? 그렇겠지? 그러면 나 믿고 한 번만 더 큰 용기 좀 내줘. 나 이제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말이지? 자기가 나한테 와주기만 하면 과거를 없애주진 못해도 과거를 잊게 만들어줄 순 있어. 꼭 그렇게 되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 흔한 꽃다발도 반지도 준비되지 않은 프로포즈였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진심이 느껴져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만 내렸을 뿐 아직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진행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만 같네요. 물론 저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우선 지금은 이 남자와의 행복한 연애를 좀 즐기며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요. 이렇게 길었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처음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다들 그러하듯 하소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두고 과거를 털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사연을 듣는 분 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혼, 저도 겪기 전엔 참 무서웠어요. 제가 한 선택,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지옥 같은 날의 끝은 무엇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음, 외로움, 초라함. 떠오르는 단어들 속엔 희망찬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모조리 다 상상하기도 싫은 것들 뿐이었죠. 그래서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네요. 힘들다고 해서 다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힘든 그 상황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후회가 되지 않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겠죠. 그런데 저처럼 빛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면 나를 위해 큰 결심 한번 해보는 것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한 자신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40을 훌쩍 넘긴 여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죠.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 말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그 별의별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죠. 가장 마지막을 장식했던 건 다름 아닌 이혼이었는데요. 결혼을 결심한 순간엔 한평생 행복할 거라 다짐했던 남자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아빠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였어요. 아빠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속을 절삭 가공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직원 수는 4명으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법 튼튼한 회사였어요.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회사가 장남이고 저는 막내딸이라곤 하실 만큼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급하게 납품해야 할 물건이 생겼다며 회사로 출근하신 아빠는 현장 일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평소에도 고혈압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라 관리 중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오며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급하게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빠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빠가 하루빨리 눈을 뜨길 바라는 일뿐이었네요. 아빠도 걱정이었지만 회사도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재에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니 직원분들도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기엔 다른 회사 입사 1년 차인 햇병아리 사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남편에게 맡기자니 남편은 아빠 회사와는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자신감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회사 내가 이끌어 볼게. 나 자신 있어. 뭐? 회사 운영이 자신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누가 들으면 직원 수가 4명이 아니라 40명은 되는 줄 알겠어. 뭐? 직원이 4명뿐이면 아무나 막 회사 맡아도 된다 이 뜻이야? 회사에 계신 분들 다 적어도 10년은 넘게 일하신 분들이야. 우리 아빠나 나한테는 가족 같은 분들이시라고.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크게 보면 우린 지금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신감? 4명?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난 그저 분위기 좀 풀어보려 한 말이고. 그리고 당신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내 목 이상은 해내고 있고 어딜 가나 일머리 하나는 좋단 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살았어. 남의 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인어른 회사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나 좀 믿고 맡겨줘 봐. 어차피 지금 다른 대안도 없잖아. 고민 좀 해보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잖아. 당신도 무턱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아빠 회사 관련해서 공부나 좀 해도. 고민해보겠다는 말은 어디로 들었는지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전히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은 시모까지 불러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다 들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야? 그냥 우리 아들 믿고 맡겨. 너 가족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는 줄 아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불안하긴 해요. 남편이 아빠 회사랑 관련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 일도 만족하면서 잘 일하는 사람인데 괜히 좋은 회사 그만두고 아빠 회사 맡았다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빠 회사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긴 했지만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였어요. 혹시나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 친정을 도와주려다 좋은 회사 놓쳤다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하루하루가 급한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고민과 생각이 많은데 남편 놈은 상의도 없이 덜컥 사고를 쳐버렸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면 걱정도 하지 말거라. 우리 아들 이미 회사 그만두고 사돈 회사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새 너한텐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캐든가 뭔가에 대해서 고3 수험생처럼 공부만 하고 있어. 중간중간 현장에 가서 일도 돕고 오고 말이야. 네?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그만 태우거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다 우리 아들이 네 친정 돕겠다고 이러는 건데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계속 애만 태우는 거야? 너 이러다 네 친정아빠가 자식같이 키운 회사 쫄딱 망해버린다. 그때 가서 우리 남편 믿고 맡겨볼 걸 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자신 있다고 할 때 맡기란 말이야.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라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그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로 입사 한 번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상의도 없이 그만둬 버렸다뇨? 물론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곤 하지만 그 순간 화가 치솟아 오르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봤고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게 당신이 공부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 회사 일도 해야 하고 바쁘면 야근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2개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어. 아,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많이 양보해서 공부하려고 그런 사고를 쳤다고 치자. 그러면 나한테 왜 상의 한마디 안 했는데? 적어도 상의는 했었어야지. 상의하면 뭐하냐? 어차피 반대만 할 게 뻔한데. 뭐야?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해? 반대할 걸 알았으면 안 했어야지. 당신이 애야? 5살짜리 애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저질러? 내가 상의 한마디 없이 회사 그만둔 건 미안한데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말처럼 진짜 급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니야? 아무리 오래 일했던 사람이라도 생판 남한테 언제까지 회사 맡겨둘 건데? 그러다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내가 딱 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니까. 동네 가게에도 사장 없이 알바생만 돌리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하물며 회사는 오죽하겠냐고. 화는 났지만 들어보니 남편의 주장도 틀린 말은 없더라고요. 작업반장님을 비롯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사무일 업무나 거래처 미팅 등 중요한 일들에서 하나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정말 급한 건 회사이긴 했죠.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믿고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알겠단 말을 듣고서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야 남편에게 허락한 조건을 말해주었어요.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간 2대1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니 시모가 돌아가길 기다렸다 말을 꺼낸 것이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 무슨 조건? 앞으로 당신이 회사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은
나하고 작업반장님한테 검토받고 진행해. 검토? 나 신입사원으로 장인어른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임시이긴 하지만 사장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왜 작업반장님한테까지 검토 따위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나도 일을 배우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작업반장님만큼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 순 없어. 현장 스케줄은 어떤지, 거래처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당신하고 난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걸 반장님은 알고 있단 뜻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 싫어. 당신 말처럼 반장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반장님 머릿속에 든 거래처 중요 문제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 난 그거 보면서 작업 지시 내리면 되는 거고. 세상에 직원한테 검토받는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간단히 당신이 검토받기만 하면 불안 요소 없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일을 이중삼중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무늬만 사장인 당신이 아빠 다음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빠삭한 반장님한테 검토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틀려? 당신 말도 틀리지 않지만 난 싫다고 싫어.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검토나 받으려고 그 좋은 회사 때려치고 회사 맡는다고 한 줄 알아? 작은 회사로 옮겨온 만큼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사장 대접해준다고 해준 적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허울뿐인 사장이 아니라 사장 자리에 앉아있되 회사를 위해라면 밑바닥부터 뭐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냥 재취업 준비해. 난 절대 양보 못하니까.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절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내건 크고 작은 조건을 어길 시 군말 없이 회사에서 나가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친정아빠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잘 해내는 듯 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거래처 장부를 살피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은 현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도면 그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작업물을 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여보, 요즘에 현장 일도 한다며? 힘들 텐데 괜찮아? 힘들어도 어쩌겠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도 그렇고 거래처 미팅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모로 현장 일을 알아야 대화가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째? 힘들어도 열심히 몸 굴려야지 뭐. 잘해놔야 장인어른 돌아오셨을 때 나도 큰 소리 좀 치지. 장인어른께 힘도 되고 말이야. 여보, 고마워.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줄 거란 생각도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고 맡길 걸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나 좀 믿고 맡기라고 했지. 하여튼 내 말 참 안 들어요. 앞으론 내 말 좀 잘 들어. 알겠어? 네. 알겠으니까 앞으로도 고생해줘. 그렇게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엔 더 슬픈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빠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아빠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셨고 그날 저와 엄마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며 웃어주시던 아빠의 얼굴이 눈앞에 훤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만 냈습니다. 정말 그저 숨만 쉬고 살기만 했죠.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캄캄해져 눈을 뜨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전화 한 통이 왔고 그날 이후 전 다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어준 연락은 다름 아닌 아빠 회사의 오래된 직원분으로부터 왔어요. 엄마와 제가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회사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야?
사장님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처럼 아끼던 회사야. 그런 회사를 네 남편이 망쳐놓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웬만하면 너한테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는 글쎄 우리랑 가장 오래 거래했던 거래처를 그 자식 마음대로 거래를 끊어버렸다니까. 지금 작업반장님도 화가 엄청나서 이런 식이면 다 때려치울 거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회사부터 일으켜야지.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 다른 거래처들도 거래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도무지 정신을 안 차리려야 안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남편을 집으로 불렀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남편이 이때껏 아빠 회사를 갖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맞춰 남편이 저딴 짓을 벌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친정을 돕는 것이 아닌 사장 자리가 필요해서 바득바득 우겨 회사로 들어간 것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들어맞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이때부터 이혼 생각까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사장 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다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한 것은 분명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그냥 남편이 회사를 나가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전 바로 회사에서 물러날 것을 권했어요. 여보, 지금 회사에 문제 생겼다며? 어? 그게 일이 좀 있었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 오래됐다던 거래처 사장 문제가 많더라고. 초면인데 막 반말을 하질 않나. 내 앞에서 뭐든 다 아는 척 하질 않나 그러잖아. 무엇보다 가장 별로였던 건 나한테 계속 장인어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무시하잖아. 사람 열받게. 그래서 내가 거래 끊자고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긴 해. 남편이 거래를 끊은 이유는 생각보다 더 유치한 이유였어요. 아무리 들어도 악의 없이 한 말 같은데 남편은 그 말에 제대로 꽂힌 상태였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 설령 악의가 가득한 말이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각서와는 상관없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라 생각했죠. 당신 나랑 했던 약속 기억나지? 상의 없이 그런 일 독단적으로 벌였다간 회사 당장 나가기로 한 거. 심지어 당신은 지금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너도 나도 거래 끊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뭐, 나 나가라고? 당신 이제 우리 아빠 회사 나가지 마. 정 아빠 회사에 나가고 싶으면 사무실 직원으로 나가게 해줄게. 더는 사장 자리에 못 있어, 당신. 화를 내며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릴 거라 예상했는데 남편은 생각과는 달리 일단 알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받은 시모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잘라? 네가 사장이야? 내 아들이 사장인데 네가 뭔데 회사를 나가라 말라 명령이야? 이번에 남편 때문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더는 사장 자리에 남편 앉혀두는 건 무리예요. 그까지 손해 얼만데? 그리고 남자가 큰일 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척척 일 잘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되지. 시모의 반발은 거셌고 저는 신랑이 할 힘이 없었죠. 통하지도 않을 말로 싸우는 방법보다 각서를 보여주기로 했고 시모는 말없이 남편의 도장이 찍힌 각서를 보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각서 효력도 없다고 우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는 효력도 만들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 남편이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모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여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란 생각도 못했어. 순간적으로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회사 생각도 하긴 했었어. 언제까지 그런 꼰대 마인드 가진 사람이랑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순간적이라도 자존심을 생각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가 책임지는 건 4명뿐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고, 당신은 남은 약속이나 지켜주면 돼. 미련 버리고 재취업 준비나 해. 저는 남편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회사는 한동안 제가 맡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망하는 것보다 망해도 제 손으로 망하는 게 후회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없이 배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남편이 친 사고 수습하랴, 직원분들 마음 돌리랴 하루가 모자라는데 남편은 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제 화를 돋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취업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한동안 좀 쉴 건데 왜? 이 꼴이 보기 싫었으면 날 그렇게 잘하지 말았어야지. 나 당신 덕에 백수 된 김에 좀 더 쉬면서 신중하게 일자리 알아보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 그 무엇보다도 실망스럽더군요. 점점 이혼을 생각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시모는 제 심란한 마음에 마침표라도 찍어주고 싶었는지 짐까지 싸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짐을 이렇게 싸서 오셨어요? 보면 몰라? 내 짐이잖아. 들어보니 너 그 코딱지만한 회사 일한다고 내 아들 잘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하길래 내가 내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이렇게 왔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짐까지 싸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어머님 아들만 사는 집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만 사는 집은 아니라도 내 아들이 사는 집이 맞긴 하잖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내 아들 뒷바라지 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는 시모와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뼉만 치지 않을 뿐이지 표정으로 시모를 있는 힘껏 응원하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이혼이라는 2글자만 생각났죠. 그렇게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해지자 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졌고 그 둘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이윽고 외출해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내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지금 집이야? 집이면 문 열어. 나 집인데 문 안 열어줄 거야. 앞으로 당신은 당신 엄마 집에 가서 살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보니까 당신이 어머님 뒷바라지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아서 편하게 뒷바라지 받으라고. 이미 짐도 다 싸서 당신 엄마 집으로 보내놨어. 그러니까 엄마 손잡고 엄마 집에 가서 마음껏 뒷바라지 받으면서 빈둥거리고 살아. 뭐? 당신 미쳤어? 이런 식으로 사람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집에서 사람 하나 내쫓는데 법정까지 찾아봐야 해? 어쨌든 난 당신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살아. 아참,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거야. 시끄럽게 굴면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란 걸 눈치채는지 난동을 피우지 않고 시모와 함께 시댁으로 가더군요. 이제 남은 것은 이혼이었는데 순탄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급한 불부터 끄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빠른 이혼을 위해서라도 주말을 포함해 밤낮 없이 일했네요. 그러던 와중에 법인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늘 고생하는 직원들 먹을거리만큼은 아끼지 말라고 남편에게 준 카드의 명세서였죠. 아빠 휴대전화로 승인 내역이 오는 것이었는데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정신이 없어 카드까진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 순간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나눈 대화가 떠오르며 아차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되지? 그럼 회사 일로 쓰는 돈은 다 법인카드로 해. 그런데 한도가 넉넉한지 모르겠네. 얼마나 남았으려나? 혹시 쓰다가 안 긁히면 당신 카드로 쓰고 청구해. 당신도 한도가 얼만지 몰라? 대략적으로도 문자 같은 거 안 와? 나도 잘 몰라. 아마 넉넉하게 해뒀을 텐데 잘 모르겠네. 문자도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쓰러지시면서 휴대전화도 망가져서 수리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했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면 장인어른 휴대전화로 문자가 간다. 이거네? 그렇지. 격리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런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관리했었으니까. 그나저나 아빠 휴대전화는 언제 고치지? 고치긴 고쳐야 하는데. 내가 고칠게. 마침 내 휴대전화도 이상해서 조만간 서비스 센터 갈 거야. 그때 내가 고쳐오지 뭐. 그럴래? 그러면 좀 부탁해. 남편은 그때 자신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든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일도 그따위로 한 남편이었는데 법인카드라고 제대로 썼을 리가 없을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법인카드로 직원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닌 자기 사심을 채우고 다닌 것도 모자라 허튼 짓거리까지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브랜드명으로나 가격으로나 명품 가방을 산 것이 확실한 것부터 호텔까지 외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했죠. 멍청한 남편놈은 회사에 뼈를 묻을 거라 생각했는지 명세서 따윈 신경도 안 쓴 듯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무실 업무는 단독으로 맡고 있었으니 명세서 따위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아빠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고장난 휴대전화는 자기 손에 있었으니 더 안심을 했던 것이죠. 이혼하겠다고 결심이 선 상황이긴 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꽤 충격이더군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당연히 그럴 짓하고도 남을 놈이었단 생각이 충돌하며 자괴감까지 들었네요. 저딴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한 것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책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회사 내 급한 일은 대충 정리가 끝났고 얼른 정신을 차려 이렇게 좋은 증거들이 넘쳐날 때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뒤통수를 더 세게 치기 전에 먼저 나서서 남편의 뒤통수를 치기로 한 것이었죠. 바로 흥신소에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였는데 세 사람은 이미 한 가족인 양 정감이 넘쳐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가 평소에도 참 곱다 싶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단아한 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신걸요? 남들이 보면 어머님께서 예비 신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쩌면 피부가 이렇게나 고우세요? 그래? 곧 우리 아가 부모님 만난다고 며칠 피부 관리에 신경 좀 쓴 보람이 있구나. 그나저나
이렇게 상견례를 빨리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한 게야? 우리 아들 이혼한 거 알고 별말 안 하셨니? 저도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도리어 이혼한 게 무슨 흠이냐고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이 사람 첫인상이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워낙 예의도 바르고 착하잖아요. 거기에다 저 하나뿐이라 아빠가 늘 사위 타령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사위만 생기면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제가 남자 한 명 안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부모님이 더 급하게 서두르자 하시던걸요? 제가 따로 설득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그거 천만 다행이구나. 하긴 우리 아들이 이혼한 거 그거 하나 딱 흠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완벽에 가까우니까. 우리 예비 사돈들도 그걸 알아보신 게지. 우리 엄마 또 시작이다. 자기가 이해해. 원래 엄마들 눈엔 자식 흠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 아들 타령하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마 아니니까. 오늘 좀 들떠서 더 이러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이해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저런 말씀 많이 하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최고다 하시면서 자식 자랑 부모님들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정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어머님. 이혼남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눈은 똑바로 뜨고 호적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다고 할 땐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특히나 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땐 어찌나 화가 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쩌면 이해심도 이렇게나 넓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것 말고 처음부터 우리 예쁜 아가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 우리 자기 불편하게. 내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아가, 너도 이해하지? 너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무섭다고들 하는데 나는 며느리살이가 무서울 지경이었다니까. 시댁에 와서도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라, 밥 차려라. 간이 맞다 안 맞다 잔소리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밖에선 다른 남자까지 만나고 돌아다녔어. 그때 우리 아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결혼하면 아빠가 집에서 내조만 하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로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께도 잘하고요. 그래? 내가 뒤늦게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면서 다 살겠구나. 말만으로도 고마워, 아가. 시모는 자신이 한 짓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폐륜으로 몰아가고 있더군요. 거기에다 불륜녀로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죠. 남편은 제대로 있는 집 자식인 척을 하기 위해 외제차까지 뽑은 모양이더라고요. 가진 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로 사는 시댁이 다인 주제에 부잣집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고생한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화가 다 풀릴 것 같지도 않았죠. 자고로 최고의 복수란 상대방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탄산조각을 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남편에게 사준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 방이라 확신했죠. 엄마와 전 힘차게 방문을 열고 웃음꽃이 핀 곳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저희의 등장에 화기애애하던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 식어갔습니다. 특히나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참 볼만했어요. 시모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까지 더듬으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하지. 들어보니까 여기서 당신 상견례 한다고 하길래 구경하러 왔어. 신기한 경험이잖아? 난 이혼한 적도 없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 당신은 기분이 어때? 이건 뭐 두 집 살림도 아니고 두 집 살림 예정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두 여자랑 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막 설레려나? 한껏 비아냥대며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제 말은 사뿐히 무시하고 상간녀와 상간녀 부모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스토커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야, 이 말 듣지 마. 이 여자 내 전 부인인데 바람난 남자랑 헤어졌는지 계속 날 쫓아다녀. 왜 내가 말했었잖아.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 정말 깨끗하게 이혼했고 이젠 이 정신 나간 여자랑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간녀와 부모들은 남편의 말을 더 믿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준비한 이혼 소장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혼? 난 한 적도 없는 이혼, 넌 도대체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 이혼 소장은 어떻게 작성이 됐겠니? 이혼 전문 변호사가 오늘 작성해준 소장인데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돈 많이 주고 허위로 적어왔나 보지.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놔줘. 우리 이혼했잖아.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어? 당신이 나 싫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도망가서 한 이혼이었잖아. 내가 그렇게 다 용서한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빌 때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다른 사람이랑 행복한 꼴이 그렇게 배가 아팠어? 나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자, 어? 정말이지 저도 깜빡 속을 대본과 연기력이더군요. 순간이지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착각이 들 만큼 완벽한 연기력이었죠. 거기에다 심호까지 나서 거짓말을 해대는데 사람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네요. 사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주 몹쓸해요. 툭하면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사람 모함하는데 저도 얘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 엄마까지 끌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쟤나 제 엄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라고요. 아무 예상 못하고 들이닥쳤다면 두 사람 거짓말에 꼼짝없이 당했을 텐데 이미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등본을 휴대전화에 받아놓은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본이 보이게 휴대전화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할 거야? 이래도 내가 아픈 거라고 할 거냐고요. 와, 너 진짜 연기 잘한다. 순간적으로 나도 내가 네 말처럼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았다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 바람은 내가 아니라 네가 피우고 있고 정신은 나랑 내 엄마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가 아픈 거라고 말해보란 말이야. 우리 아빠 회사 다 말아먹으려고 해서 내쫓았더니 잘 사는 집 여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니? 왜? 저 여자 부모님 회사도 손대서 다 망하게 하게?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워낙 한 거짓말도 많고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 또한 커 보였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상간녀와 그 부모님이었어요. 등본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상간녀를 향해 다시 한번 남편이 어떤 놈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인간한테 일단 이혼 소송할 거고요. 친정회사 법인카드로 그쪽 백을 비롯해 이것저것 사주느라 쓴 돈도 횡령으로 엮어서 모조리 고소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건 빚 한 점 없는 소송뿐인 인생일 텐데
이런 남자라도 괜찮다면 데리고 가서 살아요. 아참, 참고로 저기 인자한 미소로 일관함에 앉아있던 이 남자 엄마 장난 아니에요. 우리 아들 타령하면서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집으로 쪼르르 어찌나 잘 달려오는지 극성도 그런 극성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혼집 구할 때 함께 살 2층 집으로 구해요. 저 인간이나 저 집구석이나 집해올 능력 없으니까. 2층 집도 그쪽이 구해야 할 거예요. 폭로가 끝나자 상간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아니,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이 말이 다 사실이냐고.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던 거였어? 그게 곧 이혼할 예정이긴 했어. 나 이 여자랑 별거 비슷하게 하는 중이었고 곧 이혼하려고 변호사도 만나고 다녔었다고. 단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이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던 건 진심이야. 믿어줘.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나한테 돈은 물 쓰듯 쓰면서도 사업 자금 부족하다고 투자 이야기 꺼낼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 나한테 투자금 뜯어내려고 접근했니? 아니면 저 여자 말처럼 우리 아빠 회사 어떻게 해보려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게 처음엔 자기보다 자기 조건이 더 끌렸던 건 맞지만 자기 만나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이혼했던 거짓말까지 한 거고 그만큼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하고 생각해주면 안 돼?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다 집어치우고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간 투자금부터 내놔. 상견례 날짜 잡고 받아간 돈 내놓으라고. 그 와중에 남편은 돈까지 받아간 모양이더군요. 아마 상간녀는 남편 놈이 법인카드로 돈을 물 쓰듯 써대니 백수는커녕 거지 집안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안 속고는 못 베긴다고 하더니 남편과 시모가 마음먹고 벌인 사기 행각에 꼼짝없이 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돈부터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러댔고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이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 돈 없어. 다 썼어. 자기랑 다니면서도 쓰고 우리가 타고 온 차 사느라 다 썼어. 왜? 내가 최근에 산 외제차 말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아니다. 이런 말 해봤자 뭐해.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사기죄로 나 너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려. 합의? 이딴 거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도 마. 상간녀와 그 부모님이 떠나고 남편은 마지막 살 길을 찾고 싶었는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닌 친정 엄마에게 말이에요. 저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잔머리를 써 엄마에게 매달린 것이었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순간에 그릇된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집사람 사랑하는지. 저 집사람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누가 자네 장모인가? 아까 자네가 한 말 잊었나? 이혼한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혼했다면서 우리 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사랑? 지나가는 똥개도 자네 말은 안 믿겠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저 좀 딱하게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실수 한 번 해서 그렇지 이날 이때껏 살면서 실망하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고 집사람 설득 좀 잘해 주시면 정말 종처럼 살겠습니다. 종? 우리는 자네 같은 종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내 딸한테서 떨어져. 엄마는 화를 내며 바짓가랑이를 잡은 남편을 밀어내버리더군요. 이도저도 되지 않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 지금 힘든 시기잖아.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혼자 회사도 책임져야 하는데 나랑 이혼까지 하면 당신 너무 힘들어질 거야. 당신 생각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응?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난 못해, 절대. 그냥 외도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해놓고선 사랑? 누가 널 사랑하기나 한데? 나 너 사랑 안 해.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빠 입에 올리지도 마. 역겨우니까.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혹시 당신 아까 그 여자가 나한테 준 돈 때문에 피해당할까봐 이래? 나 외제차 산 거 팔고 우리 집 다 처분하면 그 여자한테 투자받은 돈 다 갚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당신한테 피해 갈 일도 없을 테고 우리한테 걸림돌 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누가 너 같은 줄 알아? 난 네가 뭐라고 하든 이혼 꼭 할 거고 횡령죄도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그나마 멀쩡한 손목 꺾어버리기 전에. 끝까지 파렴치하게 구는 놈을 뿌리치곤 돌아왔네요. 한시라도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있기 싫어 빠르게 이혼했고요. 그 후 저를 비롯해 상간녀의 고소가 이어졌고 전 남편이 쳐놓은 사고가 워낙 많아서 외제차는 물론 전 시댁집까지 빼 합의금을 마련했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한 전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면 교도소행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해결책이 도저히 없었던 시모가 염치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앞날 창창한 젊은 애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 넌 돈도 많지 않니? 너한텐 얼마 안 되는 푼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써주려무나. 정말이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언제는 저를 보고 정신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때 보니 시모 정신이 더 아파 보이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들 때문에 인생 흠집 제대로 난 저에게 찾아와 뻔뻔하게도 저딴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푼돈? 그렇게 푼돈이면 아줌마가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저는 그쪽 아들한테 그까지 푼돈 쓸 생각도 없으니까요. 양심이 있어 없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그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대로 두면 내 아들 깜빵 가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다신 안 찾아올 테니 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도 잘 알지 않니? 나 내 아들 감옥 보내고 하루도 못 산다. 산 사람 둘 살린다 생각하고 돈 좀 해주려무나, 응? 아가야,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급기야 전시모는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고 그런 전시모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누가 그쪽 아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짜내면서 빌면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아세요? 그쪽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그때 생각이 떠올라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결혼 생활 중에도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이혼까지 한 지금도 왜 이렇게 절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난요, 아줌마를 봐서라도 그딴 인간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살리세요. 엄한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단호하게 나가자 시모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워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면서 말이죠. 난 네가 돈 해줄 때까지 여기서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어차피 내 아들 못 보고 못 사니까 여기서 그냥 뼈를 묻으련다. 그러니까 이런 내 꼴 보기 싫으면 돈 내놔. 내 아들 살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누가 보면 내가 돈이라도 빌린 줄 알겠어요. 여기서 이래도 절대 안 줄 거니까 얼른 가세요.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미 망한 인생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돈이나 내놓으란 말이야.
돈도 내놓고 우리 아들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하는 수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저리도 보고 싶다는데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지체 없이 경찰에 시모를 신고해버렸고 시모는 경찰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갔죠. 구치소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극적으로 재회하라는 저의 배려였네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전 시모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 마음을 흠집내고 속여먹은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그 악연들을 끊어냈고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어느새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처음 이혼했을 때보다는 이제 이혼이란 말에 화가 나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죠. 전 그만큼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만큼이나 아빠가 남겨주신 회사 또한 잘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 수 10명의 회사가 되었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심 재혼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전 딱히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연애는 몇 번 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지금 삶에 만족한다는 뜻 아닐까요? 이혼을 하며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세상에 스스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잘 살아내보려고요.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